오늘은 2025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출제되었었던 현대운문 작품인 나이덕 작가의 연두의 울다와 백석 작가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작품이 왜 묶였는지를 알면 내신 시험에서의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작품 모두 절망적 정서에서 희망적 정서로 혹은 의지적 정서로 전환된다라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인물이 얼마나 어떻게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희망적인 정서 혹은 의지적인 정서로 바뀌는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나희덕 작가의 연두에 울다라는 작품인데요. 나희덕 작가의 연두에 울다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가면, 배경 지식으로 삼아서 알고 가면 좋은 정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 속담을 떠올릴 법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숙할수록 겸손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은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뜻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것이 약간 변주됩니다. 약간 응용이 돼요. 그리고 초록은 동색은 뭐냐면 아주 쉬운 속담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논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요 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 이 작품을 썼던 작가의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작가가 이때 당시 투병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타나는 화자 역시도 좀 많이 아픈 상황이었구나, 좀 많이 어두운 상황이었구나 정도를 기억하고 가시면 이 작품이 조금 읽힐 거예요. 자, 우리가 작품을 볼 때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글의 제목이죠. 제목에 연두에 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연두색의 연두가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작품을 읽을 때 이 연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꼭 떠올리면서 그것을 알아내야 되겠다,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글의 목적이 없으면 글도 안 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귀찮은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항상 뭘 주목해라? 인물의 상황에 주목해라. 현재 이 인물이 어떤 상황이야? 김밥을 먹고 있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밥이 아니고 풀 죽은, 대단히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는 김밥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김밥이 잘 안 먹히니까 어거지로 쑤셔 넣고 있는 상황이네. 그런 상태에서 그 김밥을 어디서 먹어? 기차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여름의 들판을 보고 있다. 계절적 배경 나왔죠? 그 들판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들판이 어떤 들판이래요?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찌를 정도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연두빛 들판을 보면서 왜 저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푸를 수가 있지라고 의문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연두빛이 어떤 연두빛이길래, 그랬더니 갑자기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야. 이건 그냥 푸른 그런 들판이 아니야.
이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연두빛도 초록색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초록이지. 같은 색이잖아. 라고들 하지만, 연두는 내게 조금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 작품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마 스스로 조금 느껴보게 됐을 텐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잘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걸 외워야지 하는 학생은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안 올라가요. 2등급 아무리 높아도 2, 3등급이고 1등급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왜 얘가 이런 말을 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리고 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읽으려면 얘 이 말 뭐 하려고, 무슨 얘기 하려고 꺼냈지라는 질문을 자꾸 습관적으로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을 보자.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돼? 그럼 연두는 뭐가 다른데? 우리 아까 제목을 통해서 연두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이나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대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출렁거림이나 수런거림 같은 것도 남아있고, 그럼 뭐가? 순연한 벼포기들에. 그러니까 벼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긍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긍정적이야? 고개 숙이지 않았어. 고개 숙이지 않았고 또 출렁거리고 수런거림이 남아있고 또 순연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 고개 숙이지 않고 순연하기도 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존재겠지. 오케이. 그러면 벼가 긍정적인 존재면 순연한 존재,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겠구나.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글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내용의 반전이 일어난다. 자, 봐봐. 우리 내용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긍정적인 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런 데가 나오면서 내용이 반전되니 무슨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당연히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내 아는 왜 일이 어두운가를 봤을 때 이 뒷내용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럼 봐봐. 지금 부정적인 존재를 얘기할 것처럼 그런데 얘기해놓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부정적인 존재가 누구라는 거야? 화자, 나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왜 부정적인데? 내가 단순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뒤에 안 읽어도 알 수 있어. 왜? 앞에서 정리했잖아. 벼가 긍정적인 존재라면, 나가 그래서 부정적인 존재라면 화자는 고개 숙인 존재가 되는 거야. 또 순연하지도 못한 거야. 또 출렁거림과 수렁거림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삶의 부정적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겁니다. 화자는 내가 너무 삶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했으니 난 지금 어떤 존재야? 난 지금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벼는 어떤 존재야? 굉장히 희망적인 존재인 거네. 근데 그 벼가 무슨 색인데? 연두빛을 했잖아. 그럼 연두, 답 나왔네. 연두가 상징하는 바가 뭔데? 희망. 또 출렁거림과 수런거림 같은 것들이 남아있네. 생명력. 출렁거리고 막 움직이잖아. 다이나믹하잖아.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순연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니까 무슨 자신감 이런 말들, 즉 삶에 우리가 흔히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그게 다 연두라는 상징적 소재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났지. 화자가 뭘 바라겠어요. 나는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인데 저 별을 보니까 더 어떻게 내가 더 어떻게 되겠어? 대조적으로 느껴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 자, 봐봐요. 햇빛 보면 어때? 긍정적인 것 같지? 햇빛은 긍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 햇빛은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하잖아. 내 어떤 생동감 넘치는 이 색감을 빼앗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품을 스스로 분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내가 작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시어 자체만 가지고 내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 관계는 꾸며주는 관계예요. 꾸며주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살필 것. 근데 그런 햇빛 어때? 밝잖아. 그런 밝은 햇빛인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 빛바르게 만들어. 그러면 나를 빛바르게 만드니까 햇빛이 나를 어떻게 만들겠어? 햇빛이 나를 고개를 숙이게 만들잖아.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햇빛은 화자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존재야. 햇빛은 화자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야. 또 빛을 바래게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존재인 거지. 자, 결국 어두워지면 빛 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는데 뭐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이 바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거냐면 저 햇빛은 나를 빛바래게 나를 더더욱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 햇빛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절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긍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삶의 우울증에서 빠져 있었을 때 그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자, 또 한 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울음이 그것이 마치 그것 또 나왔다. 그것이 나왔다. 그것이란 말은 뭐야? 이거는 대명사야. 그럼 이런 그것과 같은 말이 나오면 울음이 그것이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짓는 연습해두세요. 이거 습관 들여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문학에서도 꽤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울음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울음이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래. 더 쉽게 표현하려면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생기려면 일단 적어도 울음부터 터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울음, 화자는 터뜨렸네요. 그럼 이제 비로소 화자는 그 이전까지는 감정이 없는 존재. 왜 감정이 없었겠어? 화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으니까. 그 절망감에 휩싸였으니까 감정이 없었는데 울음이 터지면서 비로소 감정에 돌기 시작했네. 그럼 감정이 있다라는 건 어떤 존재야? 감정이 있다라는 건 이 존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고 이런 상태의 사람으로부터 비로소 감정이 몸에 돌기 시작했네. 그때 눈의 즙처럼 연두가 된답니다. 연두 우리 방금 정리했어. 희망과 생명력 그리고 순연함이라 그랬지. 화자에게 비로소 이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괴로운 현실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절망해서 이제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 울음이 터지고 나면 엉엉 울잖아 우리가. 그런 그 끊임없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이다가 그 한 번 울음이 팡 터지고 나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가 역시도 그런 울음을 실제로 터뜨리면서 비로소 조금 그래도 조금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희망의 정서가 울음 이후에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이 울음이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 저 빛에 당연히 연두예요. 연두빛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라고 합니다. 뭘 두고 왔을까? 연두에 두고 올 수 있는 것, 절망감일 리는 없어요. 왜? 연두는 긍정적 존재니까. 그럼 긍정적 존재인 연두에 두고 온 건 당연히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화자가 큰 절망감에 빠졌을 때 연두빛으로 파릇파릇하게 생명력 넘치게 돋아나 있는 그런 논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비로소 화자 역시도 절망감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룬 작품이구나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주제는 어두운 내면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느끼는 삶에 대한 희망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재는 여름철의 푸른 벼고요. 말했다시피 부정적 내면에서 긍정적 내면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또 이런 속담,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 대상이 나타나죠. 여름들판과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서로 대조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 이미지, 여름들판, 또 시각적 이미지, 푸른 정도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연두로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을 하면서 무엇을 통해 여운을 형성을 하고 있다. 또 질문의 형식도 나타나죠.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또 앞에 또 있습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와 같이 질문의 형식이 나타나는 문장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독백체어, 청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따로 딱 들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중얼중얼거리듯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독백체를 취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표현기법이 조금 있는데요. 표현기법을 한번 볼게요. 표현기법에서 그 삼행을 한번 봐볼게요. 삼행을 보면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당연히 의인법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법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름 들판을 사람 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들이민 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잖아. 들판을 눈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속성을 변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그다지 잘 나오지는 않는데 내신에서는 이것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변용, 그리고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는 의인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연두의 울다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번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볼 건데요. 이 작품도 똑같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글의 제목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지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편지, 그 봉투에 쓰는 편지 주소 형식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지. 이 글은 편지의 형식 혹은 적어도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글은 편지 주소의 형식을 취한 제목을 가지고 있네? 편지네? 근데 우리 초등학생 때 편지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배웠더라? 편지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써야 해요 라고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당시 담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이 화자의 진솔한 마음을 담고 있는 성찰적 성격을 띠고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목의 편지 주소는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신의주인데 남쪽에 있는 신의주라 그래서 북한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 남신의주 지역에 있는 유동이라는 지방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방의 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거기서 보내는 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 전반의 내용을 또 한번 짚어볼 건데, 우리 사실 앞에서 연두에 울다라는 거랑 똑같이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절망적 정서에서 희망적 정서, 희망이라기보다는 의지적 정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희망보다는 의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상황을 보면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보니까 나는 아내도 없대. 아내가 없어. 혼자야. 집도 없대. 그러니까 집도 없지. 아내와 같이 살던 집 없어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어? 새들어 살고 있잖아. 살뜰한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첫 번째가 뭐야? 가족과 이별했네. 정말 외롭다. 그쵸?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또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서 헤매고 있네요. 또 어때? 나 지금 너무 쓸쓸해요. 외로워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시간적 배경이 언제야? 저녁 타임임을 알 수 있네요. 이 저녁 때 바람도 세게 불고 추위도 심하고 어때? 상황이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바람도 불고 추위도 심하고 그런 곳에서 나는 헌 삿을 깐. 이제 삿을 깔았다는 것은 그 갈대로 만든 어떤 돗자리를 장판처럼 깔아놨다. 바닥재로 깔아놨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갈대로 만든 거니까 좀 많이 열악한 바닥이에요. 거기에 쥔을 붙였다. 자기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때? 부정적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 그러니까 눅눅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때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고 있대요. 자, 이 작품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봤을 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상황이 매우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눈치를 채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인지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이 작품이 어려워요. 그럼 왜 그게 또 안 들어오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작품은 제가 문장의 개별적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나 하나 내가 내 인생 혼자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만큼 내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 하나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덕불이 오면 거기에 손을 쬐고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혼자 노는 거잖아. 초등학생 때 우리 학교 할 거 없을 때 학교 운동장 흙바닥에다가 막, 요즘은 다 잔디로 되어 있어서 이런 여러분들은 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 한번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문 밖에도 안 나가. 집돌이야.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 이불 밖은 위험해. 머리에 손깍지 벽에는 베개입니다. 거기서 굴기도 하면서, 여기선 굴러다니기도 하면서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김질 끝없이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난 너무 한심해. 나 완전 바보야. 난 뭐하고 사는 놈이야 도대체. 라는 완전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고 또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야. 갑자기 막 울컥하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꽉 가슴이 막 메워오기도 하고, 울컥하니까 막 눈물도 괴이고, 또 옛날 생각, 내가 막 예전에 잘못했던 거,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막 과거에 내가 막 부끄럽고 한심하고 막 입을 막 걷어차고 있고, 그럴 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은 너무 한심하고 난 이러다 끝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이러다 죽겠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끝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절망적인지, 왜 이런 상황까지 빠져들게 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화자가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충분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거의 뭐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이런 상황이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러나 또 나왔다. 아까 연두에 울다에서도 그런 데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내용에 반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자의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었으니 무슨 내용 나오겠어?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들어와 높은에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놨는데 이 단어들은 작품을 마무리한 뒤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문장이 길고 어려운 단어를 쓴 건 아닌데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끊어서 봐봐. 내가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중에 커서 뭐 돈을 많이 벌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무슨 박사학위 같은 걸 딸 거야 같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꿈과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이 학생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막 자신감이 막 넘치잖아. 뭐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국어 등급 1등급 무조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딱 앉아 책을 딱 펴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얘기하십니다. 너 공부 안 하고 언제까지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런 얘기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공부하기 싫어졌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힘든 일이라는 걸 화자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것들, 대명사 나왔네? 이것들이 뭘 가리키는 건데, 당연히 내 뜻과 내 힘이 될 겁니다.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대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대. 그럼 뭔데 그게?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안 되게 내 삶을 자꾸 헝클어뜨리는 그 존재, 바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운명과도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안 굴러간다는 거야. 잘 그걸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 내 마음의 슬픔과 한탄과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는 건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막 울컥하고 그랬잖아. 좀 진정이 되었을 때 더러 나주손, 제가 저녁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싸랑눈이 와서 눈이 오네? 계절적 배경 언제야? 겨울이네. 자, 이 겨울이 와서 겨울에 내리는 싸랑눈이 와서 눈창을 치기도 하는 그런 때, 그때는 내가 뭐 하는 거야? 무릎을 꿇어보면서, 자, 이제 대충 눈치를 챘을 거라고 믿어요. 화자가 이제 자신의 희망적인 정서를 본격적으로 이 부분부터 드러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화자의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옛날에 무릎 꿇고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해봤던 기억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어떤 진솔한 마음이나 어떤 진정한 반성 같은 것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롭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을 하는 거래. 근데 이 갈매나무는 어떤 존재야? 어두운 현실에서 이 추운 겨울에 눈까지 맞아가면서도 굳고 정한, 아주 센 의지와
깨끗한 마음의 모습에 그런 갈매나무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하고 싶었던 건 이거일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게 뭔데? 무슨 뜻인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화자는 이미 앞에서 그러나로 지금 정서가 반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뭐겠어? 희망에 대한 이야기겠지. 이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만 하지 않고 있겠다. 그러니 이런 갈매나무처럼 살겠다. 일종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갈매나무가. 나 역시도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 이런 눈까지 맞아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굳은 마음과 깨끗한 모습으로 잘 견뎌내겠다는 마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 눈을 맞을 그런 갈매나무처럼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고개를 들어와 높은의 의미를 이제 왜 이런 장면을 작가가 설정했는지도 떠올릴 수 있어요. 고개를 들었고 높은 천정을 쳐다보니까 이거 둘 다 뭐야?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상승 이미지를 왜 굳이 넣었겠어? 왜 고개를 드는 거고 왜 높은 천정을 쳐다보겠어요? 이렇게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있지 않고 나는 이렇게 힘든 내 운명 속에서도 잘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겠죠. 자, 남신의 주인공 박시봉방 핵심 내용 분석이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부정적 내면에서 긍정적 내면으로 전환이 됐죠. 고백적이고 성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산문적입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줄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줄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소설이나 수필 이런 글들을 말해요. 지금 보면 문장이 굉장히 길죠. 와, 이렇게 되게 길게 써서 시 같은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런 특징, 줄글과 같이 길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서 산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평안도 방언, 향토적 시어 같은 것들이 막 사용이 됩니다. 뭐 지롱백이라든지 바우섭이라든지, 또 계절적 이미지, 쌀랑눈을 활용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이야니 같이 색채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편지 형식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솔한 내면적 고백을 하고 있다. 또 특정한 소재를 열거하고 있다. 뭐 가슴이 꽉 메울 적이나 핑 괴인다,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특징이고, 자, 그다음에 독백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객관적 상관물, 바로 이 갈매나무입니다. 이 갈매나무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물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표현기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간단하게 개념만, 그 갈매나무가 왜 객관적 상관물인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작품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런 갈매나무를 생각하고 있다고만 했지, 이 갈매나무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의지적이다라는 것을 직접 알 수 있는 시어는 활용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러나 덕분에 화자가 이제 희망적인 정서를 노래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갈매나무 역시도 쌀랑쌀랑 소리도 내면 눈을 맞으면 어두워 오는데도 눈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굳센 모습과 정갈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 대상이지. 이 나무를 생각했다라는 건 이걸 토대로 화자 역시도 이런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객관적 상관물이 갈매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신이 주일동 박시봉방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뭘 해보셔야 되냐면, 제가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또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질문 같은 것이 있으면 꼭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 아니면 그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